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던데 20대가 지나가 버린 후로는 시간이 어찌나 빨리 지나가는지 가끔은 젊은 시절이 꿈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들을 보면 지금의 나와 그때의 나는 정말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좀 소름이 돋을 정도랄까요? 그 정도를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많이 변해온 거겠죠. 저를 변하게 만든 요소들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하니 선택과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옛날이라면 정반대의 선택을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변해버린 자신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의 큰 풍파만 겪지 않는다면 대부분 어릴 때 했던 1차원적인 생각과 결정들이 정답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를 들면 어릴 때는 거짓말은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지만 사실 살다 보면 내 스스로가 아닌 남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될 때도 많고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때도 많죠.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다 보면 어릴 때는 안 좋다고 생각했고 안 좋다고 배웠던 생각들이 다르게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예시 중에 가장 제 인생을 크게 관통한 가치관이 배우자를 만나면서 적용됐어요. 그건 바로 배우자의 배경을 너무 따지지 말자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순진한 생각이었죠. 그때도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현실이다 하는데 그 현실이라는 말이 도무지 와닿지가 않았었나 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선택할 수 없는 가정 형편이나 환경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형편이 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다는 게 당시의 제 상식에서는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어릴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도 아니고 지금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치관 때문에 지금의 저는 꽤 많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며 살아온 것 같네요. 이런 걸 보면 완전히 맞는 가치관도 완전히 틀린 가치관이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생각 가능하셨겠지만 저희 남편은 저에 비하면 가정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쭉 서울 중심부에서 자라왔고 남편은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온 케이스였어요. 마음 먹고 서울살이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기간에 잠깐 학연 조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저랑 만나게 된 거였죠. 남편이 일하던 학원은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던 곳이었어요. 서울에서 꽤 큰 입시학원을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그때는 지금처럼 입시학원이 엄청나게 많을 때도 아니어서 학원이 참 잘 됐었어요. 당시에 저도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방학 때 용돈벌이가 필요해서 부모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호기심이 가더라고요. 그때 조교들은 다 대학생들이라 비슷한 나이 또래였는데 남편은 당시 조교들 사이에서도 목소리도 좋고 키도 크고 눈에 띄는 분위기를 갖고 있었어요. 나이 들면 그런 거 안 본다지만 그때는 그런 외적인 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다고 하니 반쯤 호기심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거였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 사람에게 저도 별 수 없이 빠져들었어요. 이 선생님, 오늘 끝나고 다 같이 한잔 어떠세요? 저는 완전 좋죠. 안 그래도 다 같이 한번 안 노나 싶었는데.
그러다 한 번은 끝나고 회식을 할 기회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과는 두루두루 잘 지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는 잘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평소에 일을 할 때는 명분이 있으니 소소한 대화도 잘 주고받았는데 막상 술자리에서는 제가 먼저 다가가면 괜히 관심을 표현하는 것 같고 그땐 부끄러움도 많고 감정 표현하는 게 미숙해서 그 사람의 있는 테이블에 끼고 싶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할 뿐이었어요. 처음엔 즐거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 때문에 살짝 울적해지더라고요. 한 번씩 술김에 용기를 내서 일어났다가도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저는 안중에도 없어 보였어요. 저 이제 들어가 보려고요. 더 드시다 오세요. 내일 봬요. 슬슬 술 기운도 올라오고 다음날 생각해서 일어서려는데 언제 일어난 건지 그 사람이 어느새 제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벌써 가시려고요? 네? 아, 네. 조금 피곤해서요. 전 아직 이 선생님이랑 제대로 얘기도 못 해봤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돼요? 네? 아, 그게... 뭐 급한 일 있는 거 아니면 더 있다가요. 바보처럼 얼버무리고 있자 그 사람이 제 팔을 끌어당겨 도로 자리에 앉히고 옆자리에 앉으며 씩 웃는데 정말 그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호감이 진짜 좋아하는 마음으로 바뀐 순간이요. 저 방금 다른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다 알았는데 이 선생님 원장님 따님이시라면서요? 아, 네 맞아요. 모르셨구나. 학원에서는 거의 애들만 상대하니까 조교 선생님들하고는 사담할 일이 별로 없어서요. 근데 진짜 부럽네요. 뭐가요? 원장님 같은 분들이 부모님이라서요. 저 원장님이랑 부원장님 완전 존경하거든요. 두 분 다 너무 본인 하는 일에 진심인 점도 멋있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선생님들도 젠틀하게 대해주시고요. 아, 기분 좋네요. 빈말 아니고 진심이에요. 이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어디서 저런 어른들 만나기 힘들잖아요. 저 사실은 이 선생님도 엄청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들 따님이라니 제 보는 눈이 정확했나 봐요.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비행기 태우세요? 어지러워요. 진짜라니까요. 계속 친해지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기도 했고 아까도 사람들이 자꾸만 와서 불안했어요. 이 선생님 아까처럼 막 가버릴까봐. 그래서 온 거예요. 관심 있던 사람이 저랑 친해지고 싶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시간 이후로는 그 사람하고만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 목소리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대화를 나누고 나니 개인 연락처까지 주고받게 됐고 그게 사적인 만남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학원이 크긴 해도 어린 친구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 입소문이 빨라서 어느새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너 요즘 선일족이랑 만난다고 학원에 소문이 자자하던데 정말이니? 아, 엄마 들으셨어요? 거짓말을 쳐봤자 금방 들통날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전까지 소소하게 연애는 몇 번 했어도 부모님께 따로 밝힌 적도 상대가 누구인지 말씀드린 적은 더더욱 없어서 괜히 긴장이 되고 초조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외로 부모님 반응은 좋았어요. 선일조교는 내가 데리고 몇 번 일해봤는데 사람이 아주 괜찮더라.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싹싹하고 일도 뭘 하나를 시켜도 꼼꼼하게 하고 얼굴부터 바르게 큰 티가 나서 뽑았는데 내가 제일 아끼는 조교거든. 대학도 좋은 곳 다니고 성실하고. 엄마 아빤 그 녀석 참 마음에 든다. 이왕 만나는 거 사람들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예쁘게 만나봐.
정말요? 선일조교 마음에 들어. 사람이 선하고 친절하잖아. 애들한테 물어봐도 제일 좋아하는 조교는 다 선일조교로 고르던데 우리 딸이 인기 많은 남자를 차지했으니 잘 만나보렴. 그렇게 가족들의 지지와 축하 속에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께 먼저 알리고 시작하는 연애를 하게 됐어요. 다행히 이 사람이 학원에서 워낙 이미지가 좋았던 덕분에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한시름 덜었죠. 부모님께서 먼저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니 스스로도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확신이 들었고요. 선일 씨는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는 남자였어요. 주변을 둘러봐도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는 남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고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교제를 이어가게 됐는데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늘은 좀 적당히 싼 곳 가서 먹을까? 응? 왜? 부모님이 또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더니 대신 내가 다음 주에 월급 들어오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 그럼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래도 돼? 당연하지. 평소에는 오빠가 많이 사주잖아. 고마워. 내가 꼭 다음 주엔 맛있는 거 사줄게. 선일 씨에겐 2명의 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은 지방에서 벼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라는 게 어느 해는 잘 되는 해가 있고 어느 해는 안 되는 해가 있어서 생활이 넉넉한 편은 못 되더라고요. 사정을 알고 나니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온 데다 타지살이에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열심히 사는 선희 씨의 모습에 더 반했어요. 평생을 서울에서 산 데다 아르바이트도 부모님의 도움으로 별다른 힘든 일 없이 구해서 일하고 있는 저와는 사뭇 비교가 되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본인이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끌리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선희 씨가 그렇게 집안을 피해주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집에서는 유일하게 학력이 높은 선희 씨에게 은근슬쩍 기대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동생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또 돈 빌려달라고 해서. 나도 이제 너랑 결혼하려면 슬슬 돈 모아야 하는데 가족들한테 자꾸만 빌려주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리고 꼭 우리 가족은 돈 필요할 때만 나한테 전화하더라. 그게 확 느껴지니까 짜증나서 싸웠어. 급한 거래? 급하니까 연락한 거겠지.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말이 빌려주는 거지. 언제 갚을지 기약도 없어. 저번에 부모님한테 빌려드린 것도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독촉하면 가족끼리인데 서운하게 왜 눈치 주냐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안 빌려줘도 괜찮은 상황인 건 맞는 거야? 그래도 상황이라도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알고 싶지도 않다. 큰일 나던 말던 왜 나한테만 이러는데? 우리 집은 나 없었으면 어쩌려고 이러는 건데. 일단 진정해. 진정하고 우리 결혼이야 당장 급한 거 아니니까 우선 동생들한테 상황 물어보고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이면 빌려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래도 난 차라리 너랑 빨리 결혼해서 우리 식구들 안 보고 살고 싶어. 에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혼은 뭐 정 어려우면 우리 부모님한테 조금은 손 벌려볼 수도 있고 갚긴 해야겠지만. 그러고 보니까 진짜 부럽다. 네가 원장님 딸이라는 거 처음 알았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원장님 부부 같은 분들이 부모님인 거 정말 신이 내린 축복이야.
배울 점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고 학원도 너무 잘 되잖아. 덕분에 당신도 평생을 서울 한복판에서 어려움 없이 자랐고 나도 당신 같은 환경에서 컸다면 좀 달랐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 에이, 그랬다면 지금처럼 멋있긴 힘들었을걸? 환경을 이겨내고 이룬 게 진짜 멋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반했잖아. 진짜 너밖에 없다. 너 때문에 내가 힘을 내. 꼭 너랑 원장님이랑 부원장님이랑 가족이 될 거야. 우리 부모님도 오빠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오빠랑 결혼한다고 하면 대환영일 거야. 내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결혼하는 그날까지 다시 열심히 달려봐야지. 내가 옆에 있잖아. 같이 힘내자 우리. 그렇게 어려운 시기도 함께 보내면서 연애한 지 4년째 되었을 때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서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도 잡았고 결혼 정년기도 되었으니 결혼을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엄마 아빠, 저 오빠랑 내년쯤 결혼할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벌써? 아직 이르지 않니? 이르긴요. 저희 연애한 지도 벌써 4년 넘었고 저도 벌써 20대 후반인데요. 너희 잘 사귀고 있는 거야. 잘 알고 있다만. 결혼은 또 연애랑 별개잖니.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제가 좋은 짝을 만나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분들이라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한 반응에 제가 되려 당황했어요. 언제는 신경 안 쓰이게 얼른 결혼하라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그새 딸 시집 보내기 아쉬워지기라도 하셨어요? 어차피 결혼 미뤄봐야 오빠랑 헤어질 것도 아니고 시기만 늦춰지는 건데 둘 다 준비됐을 때 얼른 결혼하고 싶어요. 빨리 결혼해야 돈도 더 빨리 모이고 주변 언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이 낳을 거면 1살이라도 더 어릴 때 낳으라고 하던데 결혼을 늦게 하면 그만큼 아이 준비도 늦어지잖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래도 아직 20대면 한창 때인데 더 좋은 선택이 있을 수도 있잖니. 선일이 하나만 보고 20대 절반을 보냈는데 정말 이렇게 바로 선일이랑 결혼해버려도 괜찮겠어? 나중에 제가 뭐 아쉬워하기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전 오히려 오빠 놓치면 이상한 남자 만나고 평생 후회할까봐 그게 더 두려운데요. 다음 남자친구가 오빠만큼 엄마 아빠 마음에 들지도 의문이고요. 그래 뭐 선일이 정도면 괜찮기는 하지. 그래도 막상 결혼한다고 하니 부모 마음에 괜한 욕심이 들긴 드는구나. 연애할 때야 선일이 같은 애가 썩 괜찮지만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서 아주 식상하고 지겨운 이야기겠지만 결혼할 땐 집안을 아주 안 보기가 어렵잖니. 다른 게 아니고 선일이네 집이 좀 어렵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아, 그렇죠. 저도 그건 이해해요. 부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반대하는 듯한 뉘앙스를 띠셔서 당황스러웠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요, 엄마. 가난한 사람 만나면 고생한다고들 하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도 많지만 저는 오빠 믿어보고 싶어요. 가난한 사람 모두가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떠나보내기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걔를 만나도 네가 더 많이 만났고 더 잘 알겠지. 우리도 그 애가 괜찮은 애인 걸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냥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안 해도 될 걱정이 사서 드는 모양이야.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엄마 아빠가 누구보다 너 믿는다. 고마워요. 그래도 혹시나 결혼해서 살다가 너무 힘든 순간이 오면 언제든 도망와야 된다. 그러라고 엄마 아빠가 이때까지 열심히 산 거야. 아이 참 별 걱정을 알았다니까요. 저도 솔직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전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연애 때 봐온 모습만으로도 남편 쪽 식구들이 남편에게 거는 기대와 희망이 얼마나 큰지, 또 심리적 의존도는 얼마나 높은지 다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내심 제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자식 잘 되었음 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설마 결혼한 뒤에도 이렇게까지 기댈까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자기야, 나 아무래도 결혼식은 좀 힘들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분명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결혼하려고 보니까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건지. 지지난달에 부모님 생활비 모자라다고 하셔서 좀 목돈을 드렸더니 내가 쓸 돈이 없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처럼 자꾸만 빠져나가. 뭐? 결혼하면 가족한테 돈은 그만 주기로 했잖아. 부모님한테도 다 말씀드렸다며. 그게 결혼하면 그러기로 한 거 아니었냐고 하도 그러셔서. 또 다른 돈도 아니고 당장 생활비가 없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당신도 알다시피 올해 태풍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됐잖아. 돈이야 필요할 땐 언제든 급박하지. 그런 식으로 매번 휘둘리면 우린 무슨 수로 살라고. 미안해.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러다 나 정말 당신이랑 결혼식도 못하겠어. 알겠어. 마지막으로 믿어볼게.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건 제가 1차원적으로 단순히 상상했던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살면서 겪어본 적도 앞으로도 겪어볼 일이 없을 것만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죠. 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점점 이뻐진다. 점점 이뻐지긴 야위어가는 거겠지. 결혼 준비하자고 시작할 땐 너무 좋았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지옥이 따로 없네. 이래서 결혼은 현실이라는 건가? 야, 그런 말을 하기엔 아직 식장도 안 들어간 거 아니니? 결혼하기도 전에 뭐가 그렇게 힘든데?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걱정뿐이실 테니 차라리 친구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었지만 이제 막 행복해야 하는 시기에 돈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걸 말하기엔 알량한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대충 얼버무렸죠. 그런데 그렇게 저 혼자 남몰래 마음고생을 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티가 난 모양이었어요. 하루는 부모님이 저와 선희 씨를 불러다 앉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네 작년 말쯤부터 결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니 영 진척이 없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조금 더 준비를 하려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착잡한 눈으로 고개를 떨구는 남편 앞에 부모님께서 꺼내 내밀은 건 다름 아닌 두둑한 현금 봉투였어요. 이걸로 예식장부터 잡아라. 네? 아닙니다. 제가... 거절하지 말고 받아. 우리 때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꿈 같았던 시대였다. 너희 둘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 도와주겠니? 걱정하지 말고 얼른 결혼해. 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선일이 너도 우리 학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줬는데 우리가 못해줄 이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히 받기만 해. 우리도 니네 세워라 내워라 점점 시기 늦춰지는 거 기다려주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어떻게든 꼭 갚겠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그래, 거 듣기 좋구만. 얼른 결혼해서 더 자연스럽게 불러보라고. 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그 큰 목돈을 현찰로 덥석 내어주시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자식인 저도 이렇게 감동을 받았는데 남편은 오죽했을까요?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하시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도움을 주시는 저희 부모님만 보고 자라다가 어떻게든
자식 등골을 빼먹으려는 남편의 부모님을 볼 때면 자라온 환경 탓인지 정말 적응이 안 됐거든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의 집안 사정을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만 해도 이런데 반대라고 충격이 덜했을 것 같진 않아요. 남편도 자식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베푸는 부모가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게 되니 조금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학원을 운영하며 풍족하게 버신 돈으로 종종 저희 부부가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시곤 했어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갚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고 나면 다시 돌을 불을 붙여오는 시댁 때문에 그럴 틈조차 없었죠. 결혼하고 나니 그런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어서 처음엔 남편이 정말 가엾기만 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이게 정말 남일이기만 하진 않더라고요. 야, 너는 집도 좀 산다는 애가 이렇게 시댁이 쓰러져가는 마당에 도울 생각도 않고 뭐하니? 이 남편은 어떻게든 지 동생들이니 뭐니 도와주려고 아등바등 하는데 넌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 엄마, 이 사람은 좀 놔둬요. 막말로 우리 집이랑 무슨 상관 있다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도움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바래요? 그만들 좀 하세요. 니네가 아직 젊어서 뭘 모르나 본데 결혼이라는 건 니네 둘만 좋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사돈댁은 우리 집 없는 형편인 거 모르고 결혼시켰니? 어느 정도 감수할 각오는 했으니 결혼시킨 거지. 안 그러면 니네 결혼식이면 뭐며 왜 도와주셨겠어? 너넨 몰랐겠지만 어른들 간엔 다 암묵적으로 합의가 된 거야. 시댁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뻔뻔하게 나왔어요. 시댁 식구들이야 원래도 그런 성향인 걸 남편과 연애 시절부터 봐왔으니 특별히 더 놀라울 건 없었다지만 마음이 안 좋았던 건 남편의 태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 생신이잖아. 뭐 사드릴까? 여보, 미안한데 나 이번엔 장모님 댁 못 갈 것 같아. 이번 주에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뭐라고? 왜? 외주 맡기려던 일이 있었는데 그냥 나한테 달라고 했거든.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두려고. 아니, 급한 일이야? 이번 주에 우리 엄마 생신인 거 뻔히 알면서 꼭 그 일을 해야 해? 미리 빼두기로 했잖아. 알지. 아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벌어서 나 하나 좋자고 이래? 우리 부모님이 언제 또 돈 필요하다고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고. 아무튼 벌 수 있을 때 벌어둬야 장인어른께 빌린 돈들도 하루빨리 갚지. 그렇게 악착같이 갚으라고 빌려주신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 당신 안 오면 그걸 더 서운해하실 텐데. 나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돈 다 갚기 전엔 내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서. 나 한 번도 제대로 갚은 적이 없잖아. 저희 집에 돈을 갚을 만하면 또 빌릴 일이 생기는 탓에 벌써 갚았다 빌리기만을 수십 번 반복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부탁하기 난처한 상황도 서로 감정이 상할 뻔한 위기도 여러 번 넘겼죠. 마냥 사이가 좋았던 연애 때랑은 달리 싸우는 일도 잦아졌어요. 싸우는 이유는 전부 돈 때문이었죠. 차라리 이유라도 매번 달랐으면 조금 나았을 것 같은데 정말 매번 돈이 있니 없니 언제 갚니 많이 하는 이유로 싸우다 보니 저도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런데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 생신 같은 가족 행사에도 그놈의 돈을 벌어야 한다는 핑계로 빠지려고 하니 그때부턴 정말 남편에게 너무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몰라. 난 당신 온다고 다 말해놨는데 어떻게 할 거야.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라고? 돈 벌러 갔다고 어떻게 말해? 못 말하겠으면 내가 직접 말할게. 장모님도 내 사정 뻔히 다 아는데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 이해해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만 해주길 바랄 거야. 우리 엄마 아빠도 예전 같지 않아. 나이 드셔서 서운해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돈 다 갚고 그때부터 잘해드리면 되잖아. 진짜 당신까지 왜 이래? 당신처럼 오냐 없냐 곱게만 자란 사람이 뭘 알아? 돈 없어서 고생을 해봤어. 마음이 불편해봤어. 당신이야. 당신 부모 돈이니까 막 써도 된다지만 난 어디 그래? 솔직히 당신 집 갈 때마다 난 숨 막혀 죽겠다고. 남편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저에게 성질을 냈어요. 결혼하면 다들 변한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변해도 너무 심하게 변하더라고요. 차라리 여기까지만 변했으면 다행이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시동생들이 친 사고를 수습한다고 빚까지 내게 되자 도저히 저희 집에 빌렸던 돈을 갚을 처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갚겠다곤 발악할 땐 언제고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저도 말하면 싸움만 되니 언젠가는 갚겠지 하고 묵묵히 기다렸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 더 이상 시댁에 돈 퍼다 주지 마. 내가 그동안은 그래도 가족 일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나 싶어서 참았는데 솔직히 당신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가족만 가족이야? 당신 가족 사고 친 거 수습하고 농사 망해서 먹고 살기 힘든 게 우리 가족 탓은 아니잖아.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우리 도와주고 우리는 시댁 도와줘야 해? 우리도 살 건 챙겨 놓고 시댁을 도와주지런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허덕여서 맨날 우리 부모님 도움받는데 우리가 도와드릴 처지야? 나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아. 당신 한 번만 더 시댁에 돈 퍼주면 나 정말 당신이랑 이혼할 줄 알아. 알겠어? 노발대발 할 줄 알았던 남편은 웬일로 순순히 수긍을 하는 것 같더니 조건을 하나 덧붙였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근데 그럼 마지막 한 번만 집 도울게. 이번에 홍수가 크게 났던 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딱 3천만 도와드리고 끝낼게. 부모님한테도 단단히 말씀드릴 거야. 당신 말대로 장인어른 댁에도 갚아야 할 돈도 많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당신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 그래도 장인어른께 빌린 돈 어떻게든 갚으려고 따로 돈 모으고 있었어. 그 돈도 다 당신 계좌로 보낼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라. 응? 그 해는 정말로 혼수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던 해라. 안 그래도 시댁 걱정이 들긴 들었어요.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약속도 했고 모아뒀던 돈도 그 자리에서 바로 제 계좌로 넣어주는 모습을 보고 속는셈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 3천만 원. 이번이 정말 끝이야? 그렇게 또 모일만 했던 목돈의 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남편이랑 결혼하고 행복했던 날도 많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돈 얘기로 서로 예민하게 구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거든요. 어느 순간은 다 때려치고 이 결혼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연애 시절 남편을 떠올리면서 원래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닌데 가족들이 이렇게 만든 거지. 남편도 원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닌데 내가 이해하자 라는 마음으로 지난 세월들을 견뎌냈죠. 그래도 한계였나 봐요. 이 마지막 약속마저 어기면 전 더 이상 남편이랑 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렇게 단단하게 다짐을 받아내니 오히려 좀 더 낫더라고요. 지칠 대로 지쳐서
한 점 남아있던 미련마저 전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다행히도 이런 제 마음을 눈치를 챈 건지 시댁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놨더라고요. 이번에 드린 3천만 원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경제적 지원이라는 걸요. 시댁에서는 그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지 태도가 상당히 차가워졌지만 전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모아서 하나뿐인 딸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엔 일이 터졌죠. 여보, 올해 우리 엄마 칠순이잖아.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래도 현찰이 제일 낫지 않아? 지난번에 장모님은 선물보다 현찰이 좋으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그렇긴 하지. 얼마 정도 할까?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래? 알겠어. 고마워. 웬일로 저희 엄마 칠순을 남편이 직접 준비해갔다고 해서 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동안 시댁에 시달리느라 미처 저희 부모님까지 챙기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제가 챙기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해방이라서 그런지 갑자기 칠순을 직접 준비하겠다고 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믿고 넘어간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날이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지만요. 장모님이 회 좋아하시잖아요. 신경 써서 식당 골라봤어요.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코스 요리가 나오는 일식당을 골랐더라고요. 엄마께서 워낙 회 종류를 좋아하시고 분위기도 깔끔하니 괜찮아서 다들 만족스럽게 식사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이었죠. 칠순 축하드립니다, 장모님. 오래 사세요. 남편이 꺼낸 봉투가 생각보다 얇더라고요. 남편이 현찰을 준비한다길래 저도 따로 준비한 게 있긴 했지만 남편이 설마 그렇게 적은 금액을 넣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두께라 엄마가 화장실 간 사이에 두고 간 봉투를 슬쩍 열어봤는데 글쎄 3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보, 봉투 바뀐 거 아니야? 여기 돈이 너무 적게 들어있는데? 응? 뭐가? 여기 봉투가 3만 원 들어있어. 이거 맞아? 잘못 넣은 거지? 그거 맞는데? 무슨 문제 있어? 뭐라고? 진심이야? 오늘 우리 엄마 그냥 생신도 아니고 칠순인 건 알고 하는 소리지? 그냥 생신이어도 화가 날 마당에 칠순에 고작 3만 원이라니 갑자기 혈압이 상승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비싼 데 와서 밥 샀으면 됐지. 무슨 선물까지 몇백만 원 드려야 해? 우리가 그럴 형편도 안 되잖아. 지금 이런 날 형편 따질 때야? 누가 몇백만 원 드리자고 했어? 사람이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믿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지금 내가 우리 집에도 지원 끄는 마당에 그럼 장모님한테는 비싼 돈 들어야 한다는 거야? 말이 지원 끄는 거지. 그동안 시댁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해. 그리고 너는 니네 부모한테는 3천만 원 주면서 내 부모한테는 3만 원 주냐?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잘 살아보라고 도와준 돈만 해도 얼만데. 너는 그 돈은 다 시댁 갖다 주고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칠순에 이런 짓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 안 하고 당신이랑 잘 살아보려고 아낀 거 아냐. 나도 이제 새 나가는 돈 없이 알뜰하게 살아보려고 한 거라고. 대신 식당 비싼데 좋은데 왔잖아. 3만 원이 그렇게 우스워? 3만 원이면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막걸리에 파전 같이 나눠 드셔도 남을 돈이야. 칠순이니까 좋은데 와서 가족끼리 식사했고 두 분 한 끼 더 맛있게 드시고 데이트하시라고 드린 돈인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돈 아끼라며
우리 집에도 지원 끊으라며?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에 자긴 다 생각이 있었다며 뻔뻔하게 구는 태도에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이렇게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 갑자기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문득 깨달았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던 주변의 조언들이요. 형편 어렵게 자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엔 마음까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가난하다는 게 기준이 너의 삶을 네 형편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야. 누군가한테는 잘 살아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한테는 별 볼 일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니네 집이랑 네 상황에 비춰보라고. 그리고 그냥 가난한 건 괜찮은데 마음이 가난한 건 진짜 생각보다 큰 문제다?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잘 생각해봐. 제 남편은 이제껏 아니라고 내심 부정해왔지만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건지 원래 이런 면이 있었던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끈덕지게 괴롭혀온 어려운 집안 형편이 결국 남편의 마음까지 가난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이해 못할 건 아니지 않나 싶지만 그때는 전 너무 지쳤어요. 남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게 제 탓은 아닌데 저까지 남편의 사정에 끌려가 평생을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됐어. 당신이랑은 더 이상 말도 안 통하는 것 같고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장모님한테 돈 적게 들였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 이제 너무 지쳤어. 당신이랑은 더는 못 살겠어. 아니, 당신 하자는 대로 다 맞춰주고 있잖아. 더 이상은 다른 데 돈 많이 지출하고 싶지 않아서 아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그 아끼는 걸 왜 하필 우리 엄마 칠술 때 아끼냐고. 됐고, 나 이제 당신한테 일일이 따질 힘도 없을 정도로 지쳤어. 나한테 조금이라도 고맙고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냥 이제 날 놔줘.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납득이 가게 말을 해줘야지. 당신이 이제껏 모아온 돈은 우리 부모님 드릴게. 평생을 갚는다 말로만 떠들고 이때까지 반도 못 갚았잖아. 그 통장에 모은 돈만 들여도 얼추 다 갚을 것 같으니 그 돈을 칠순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드릴게. 여보, 그 돈은 아직 손대면 안 돼. 우리 희영이 생각도 해야 하고. 어차피 이혼하면 내가 키울 건데 희영이 걱정은 하지 마. 결심을 내리니 마음이 정말 빠르게 식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계좌에 있던 돈 전부를 엄마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리고 영원히 된 화면을 보여주었죠. 여보,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뭐 어때? 원래 갚으려고 모아둔 돈이라며.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건데. 때마침 엄마가 들어와서 남편은 화를 더 내지도 못했어요. 엄마, 방금 엄마 계좌로 돈 보냈어요. 이 사람이 칠순 선물로 드리는 돈이래요. 뭐? 세상에나 이렇게 많이? 엄마가 우리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줬잖아요. 평생 못 갚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알아서 잘 모으고 있더라고. 아우, 김서방. 그 돈은 자식들 주는 돈이라 생각하고 안 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모아줘서 갚아주니 나는 너무 이쁘고 고맙네. 잘 쓸게. 고마워. 아닙니다. 3만 원 봉투 때문에 기껏 잘 보낸 시간이 망가질까봐 걱정했는데 그 돈으로 잘 수습은 마쳤어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씩씩댔고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서 며칠 뒤에 저는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딸은 워낙에 아껴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저한테 빌더라고요. 솔직히 이혼까지 가고 싶었지만 딸 때문에 아직 이혼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강경하게 보인 태도 때문에 남편이 이제는 언제든 제가 마음만 먹으면 이혼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 다른 건 다 참아도 당신이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처럼 구는 건 절대 못 참아. 난 그런 사람이랑 내 남은 평생을 함께하고 싶지 않거든. 남편에게 단단히 못을 박으니 이제야 정신을 슬슬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그동안 참고 살아왔던 게 드디어 빛을 보나 싶을 정도로 남편과 별다른 트러블 없이 지내고 있네요. 그래도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내가 함께하고 싶어 고른 배우자가 주변에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 케이스에 속한다면 한 번쯤은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한때의 순수했던 마음 때문에 저는 정말 너무 오랜 세월을 고생스럽게 살아온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항상 부자인 채로 정말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